예,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태도와 관련된 내용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고관여 상황의 태도 이론과 관련해서 다속성 태도 모델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 피시바인의 기본 모델과 확장 모델까지 쭉 살펴봤었고요. 오늘은 이 다속성 태도 모델의 광고의 전략적 활용이라고 할 수 있는 5가지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윌키라는 그 학자가 그 5가지 전략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이 5가지 전략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첫 번째가 개별 속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념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소비자의 신념을 변화시킨다. 즉, 개별 속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념. 그러니까 원래 소비자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죠. 근데 그런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가장 어떻게 보면 광고 전략에서 흔히 사용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그 뒤에 보면 그림이 나와 있죠. 여기 미스터 피자라는 광고가 있어요. 반죽부터 구울 때까지 기름 뺀 맛있는 피자.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한 이유가 뭘까요? 보통 미스터 피자라는 그 피자를 좋아하지만 칼로리가 높아서 먹기를 꺼리는 소비자들이 있죠. 그런 소비자들에게 미스터 피자가 바로 속성, 신념, 그 칼로리를 낮췄다. 팬에 기름을 두르지 않아서 칼로리를 낮췄기 때문에 좀 먹기를 꺼리는 소비자들의 생각을 변화시키는데 이 광고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반죽부터 구울 때까지 기름 뺀 맛있는 피자라고 한 거. 그 기름을 뺐다라는 게 바로 칼로리를 낮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새로운 속성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새로운 속성이라는 건 지금까지 별로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던,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속성을 새롭게 부각시켜서 태도를 변화시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예전에 이 드럼 세탁기 나왔을 때 초창기에 이 드럼 세탁기 광고를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기존 드럼 세탁기의 문이 낮은 위치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그 세탁물을 꺼낼 때 굉장히 허리를 많이 낮춰야 되니까 그 세탁물을 꺼낼 때 각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제품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 드럼 세탁기 광고에서 이런 거에 별로 신경을 사실은 안 썼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새로운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문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제품을 출시하면서 이런 광고를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드럼업, 허리가 좋아하는, 이렇게 주부들이 이 세탁물을 꺼낼 때 굉장히 허리가 많이 아프더라 하는 부분에 착안을 해서 이런 광고를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가 뭐냐. 속성에 대한 중요도를 증가시킨다. 즉, 기존 속성의 중요도를 증가시킨다, 변화시킨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 개의 속성 중에서 과거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속성을 자기네 제품에 유리하도록 그 중요성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별로 그렇게 평상시에 아무도 강조하지 않았던 부분이겠죠. 그래서 예전에 치킨 같은 경우가 주로 이제 뭐 조리 시간이나 바삭한 맛 이런 걸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근데 BBQ라는 그 치킨 회사에서 바로 올리브유라는 거를 강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올리브유 그 튀김 기름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던 거죠. 그래서 자사 제품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좋은 기름을 써서 튀긴 치킨이다라는 걸 강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약한 속성의 중요성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약한 속성의 중요성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사실은 자사 제품의 좀 약한 속성이죠. 근데 그 약한 자기네 회사의 약한 속성을 중요도를 낮추는 거예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네 제품의 어떤 속성들에 대한 중요도를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속성에 대한 기본적인 중요도를 먼저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부분을 변화시켜야 되느냐. 자기네가 소비자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속성 중에서 자기네가 자사 제품이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속성을 증가시키는 것. 반대로 약한 부분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감소시키는 방법. 그죠? 그리고 경쟁자의 속성에 대한 신념을 변화시키는 방법도 되게 중요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믿고 있는 그 경쟁 제품에 대한 속성에 대한 신념을 변화시키는 광고를 또 내보낼 경우에 그런 부분에서도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전략인데 이 위에 3가지 전략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이런 부분은 자사 제품의 어떤 중요도나 그 다음에 경쟁자의 신념을 변화시키는 것이라 그렇게 자주 사용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위에 3가지 정도는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관여 상황에서의 태도 이론의 적용을 보면 사실은 뭐 일반적으로 우리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대부분 다 저관여 상황에서 우리가 물건을 사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 반복적으로 같은 광고물에 노출이 되면, 그죠? 소비자의 기억에는 그 해당 브랜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단순히 저장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단순히 노출 효과잖아요. 그죠? 그냥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가벼운 그런 광고를 만들어서 반복적으로 내보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러한 그 생각대로 T 광고의 시리즈물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야구 시리즈도 봤지만 이거 같은 경우도 유명 모델, 그죠? 뭐 장동건, 그다음에 이거 누구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요새 잘 안 보이는 그 가수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또 여긴 또 여러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했던, 그래서 이 생각대로 T의 광고가 꽤 오랜 동안 시리즈물로 굉장히 여러 광고 형태로 만들어져 갖고 반복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생각대로 하면 되고 라는 그런 노래로 그 로고송으로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쉽게, 그죠? 인지도도 올려주고 회상을 높인 그런 시리즈 광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TV라는 매체가 저관여 상황에서 특히 효과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제품을 구매하는 시점에서 소비자는 기억 속에 저장된 단순 정보에 근거해서 구매 행동이 촉발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심각하고 그 소비자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게 아니라면, 그죠? 그래서 이 단순 노출 효과라는 것이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저관여 상황에서 이거는 뭐 우리가 사회심리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응용되는, 사회심리학에서 등장한 이론이죠. 제이언스라는 학자예요. 그 학자가 꽤나 오래전인데 이 미어 익스포저 이펙트라고 해서 단순 노출 효과라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이제 대인 관계 상황에서, 사회 심리학에서 그 대인 관계 상황에서의 심리적 효과를 보여준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에서 대학생들을 백상을 이렇게 서로 신입생들을 백상을 매칭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의 친숙성과 뭐 호감도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쭉 이렇게 측정해가는 그런 방식으로 실험을 한 겁니다. 실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단순 노출 효과의 그 증거로서 동선이 서로 겹치는 그런 학생들이 오히려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호감도, 친숙성이 올라가더라는 거죠. 당연히 자주 보면, 그죠? 자주 보면 이 친숙성이 올라가잖아요. 그냥 부딪히는 것만으로, 서로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 건물이나 아니면 캠퍼스에서 그냥 잘 모르는 사이인데도 자주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있죠. 자주 눈에 띈다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예전에 뭐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이나 이럴 때 뭐 버스를 타고 가는데 맨날 같은 시간에 나가서 맨날 버스를 같이 타고 학교를 간다.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의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그죠?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계속 서로가 노출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대상에 대한 태도 형성이 복잡한 인지적 노력 없이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 호감이 형성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자주 부딪히기만 해도. 대상에 대한 반복적 노출이 그 친숙성을 올려준다는 거죠. 올려주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호의적인 감정을 유발하게 된 것이다.
그냥 자주 부딪혔을 뿐인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왠지 호감이 형성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단순 노출 효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TV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TV라는 것도. 그죠? TV라는 것도 TV라는 걸 통해서 광고를 노출할 때도 자주 노출되면, 그죠? 자주 눈에 띄면, 소비자들의 눈에 띄면 그 광고에 대한 호감이 형성되고, 단순히 그냥 광고가 잘 떠올리게 되고, 내가 열심히 막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게 바로 저관여 학습이죠. 저관여 상황에서의 학습이 일어난 거죠. 그죠? 그게 저관여 학습이에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인지도나 호감도가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관여 학습에서의 학습 이론이고, 단순 노출 효과 이론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단순 노출로 인해서 친숙성과 호감도가 증가되는 그런 결과를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통합적 관점의 태도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인지 반응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지 반응 모델. 인지 반응이라는 게 뭐겠어요? 광고에 이제 일단 노출된 소비자가 광고 정보를 처리하는 그 프로세스 중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들이 광고 메시지의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고에 노출된 소비자가 광고에서 전달되어지는 그 광고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 중에, 그죠?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들, 그 생각이 바로 광고 메시지를 수용할 거냐 거부할 거냐를 결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 노출로 인해서 근데 그게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작용을 하겠죠. 메시지로 인해서, 그죠? 내용에 따라 광고 메시지에 대한 생각과 광고 실행 요소들에 대한 생각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죠. 카피와 그 다른 요소들, 그죠? 그게 뭐 장면일 수도 있고 음악일 수도 있고요. 그런 어떤 메시지와 관련된 생각, 그리고 광고 실행과 관련된 생각으로 인해서 그 각각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지지주장과 반박주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지주장 각각에 대해서 지지주장과 반박주장이 일어날 수 있더라. 이게 바로 인지 반응 모델입니다. 광고가 노출됐을 때 메시지와 관련된 생각과 광고 실행과 관련된 생각, 그 두 가지의 각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지주장과 반박주장이 형성될 수 있고, 또 역시 그로 인해서 브랜드에 대한 태도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죠. 브랜드 태도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더라는 겁니다. 이건 뭐 지지주장이라는 건 뭐겠어요? 소비자가 광고 메시지의 주장에 동의할 때 떠오르는 생각들이죠. 그죠? 뭐 우리가 페브리즈 광고 같은 경우 보면 집안에 그 좋지 않은 냄새를 없애는데 정말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면 메시지에 대한 지지주장이 떠오르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그죠? 근데 광고 메시지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생각들, 그게 이제 반박 주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광고를 보면서 아니야, 생선 냄새가 페브리즈 뿌린다고 쉽게 없어지겠어? 그거는 그 페브리즈가 얘기하는 그 방향제의 어떤 성능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을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형성하게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지 주장과 반박 주장이 다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소비자 같은 경우도 보면 광고를 보면서 메시지의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죠? 기울이지 않고 실행 요소, 에 대한 인지 반응을 각각 광고 실행 지지와 광고 실행 그 격하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뭐 실행 지지란 광고를 제작한 스타일 또는 그 광고 모델에 대한 호의적인 생각을 떠올리는 거. 그런 경우는 어떤 지지적인 부분으로 연결되겠고. 근데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모델이 등장하면 뭐 그 모델을 싫어하니까 반박하는 그런 쪽으로 형성될 거죠. 그래서 뭐 그것도 분명히 누구냐에 따라서, 그죠? 모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그건 광고 실행과 관련된 생각이잖아요. 카피에 의해서 형성되는 게 아니라 실행 요소와 관련돼서 형성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모델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광고를 보면서 메시지로 인해서 떠오르는 생각도 있지만 광고 자체, 그죠? 그 광고 실행과 관련돼서 떠오르는 생각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 브랜드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결국은 이런 구매 행동에까지도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광고로 인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우리가 자꾸 하는데 이러한 요소 때문에 인지 반응 모델에 의해서도 설명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관여 상황이냐 또 저관여 상황이냐에 따라서 오히려 카피보다 저관여 상황의 경우는 광고 실행과 관련된 것이 더 많이 연결이 될 거고 고관여 상황이라고 하면 오히려 광고 메시지에서 전달되어지는 정보에 의해서 그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관여도라는 게 중요하다는 것도 어떤 식으로 소비자들이 연결되어질까 하는 걸 미리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관여 상황에서의 어떤 제품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고려해서 광고를 만들어야 되고 저관여 상황에서의 그런 어떤 제품이라고 한다면 그걸 또 고려해서 광고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로 설명되는 게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이 카레 광고, 그다음에 드럼 세탁기 광고였죠. 이거는 이제 그 카레가 어떤 모델에 의해서 카레를 이제 건강에, 그러니까 뭐 여성 한의사, 여기 여성 한의사가 등장해서 카레가 건강에 좋다. 라는 메시지를 말을 하는 거예요. 한의사가 하니까 믿을만 하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광고 실행 요소가 지지 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또 이 내용이 등장한 트럼 광고, 이 세탁기 광고에서도 보면, 이 내용이 트럼 세탁기로 빨래를 해보기는 했을까? 어떻게 보면 그거는 사람들이 조금 좀 믿기 힘들다 라는 그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 광고 메시지의 내용을 무시하게 되는 그리고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소비자들이 광고를 보면서 메시지 내용에 대해서 주의를 집중하지 않고 광고 실행 요소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인지 반응을
생성시키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죠? 고관여된 소비자라면 메시지에 관련된 인지 반응으로 지지 주장이나 반박 주장을 많이 떠올리게 되고, 저관여된 소비자는 실행 지지나 실행 격하와 같은 메시지 요소가 아닌 광고 실행 요소에 대한 반응을 많이 떠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요소에 의해서 결국은 브랜드 태도가 형성되는 경우다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게 인지 반응 모델이라는 걸로 이 태도 형성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인지 반응 이론을 통해서 광고에 활용하는 전략으로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한 3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인지 반응이 긍정적인 것일 때 호의적인 브랜드 태도 형성을 기대할 수 있는데, 그 인지 반응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반복과 기존 신념과 광고 메시지 간의 차이, 그리고 메시지 주장의 강도, 이렇게 3가지 정도가 이 인지 방향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죠?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거냐 하는 요인에 이 3가지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반복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적정 수준의 광고 반복이 이루어질 때 가장 호의적인 반응이 높아진다. 그 시점에 브랜드 태도는 가장 긍정적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이제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이 적정 수준이라는 게 과연 그러면 얼마냐? 얼마 정도의 광고 반복이 이루어지면 가장 호의적인 반응이 나타나겠느냐? 그만큼 증가할 거냐? 그 적정 수준의 광고 반복이라는 게 사실은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광고 빈도와 관련된 얘기는 또 뒤에서 그 메시지 노출 빈도와 관련돼서는 뒤에서 또 한번 다룰 기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가 기존 신념과 광고 메시지 간의 차이예요. 기존 신념과 광고 메시지 간에 내가 기존에 알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어떤 속성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광고 메시지에서 다른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신념과 그 메시지의 차이의 강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범위 내에서 사실은 새로운 메시지가 제공돼야 되는 거예요. 너무 크면 어때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지요. 그죠? 근데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러면 소비자가 어느 정도 수용할 가능성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광고 메시지와 소비자의 신념 차이가 클수록 반박 주장이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게 이제 바로 사회적 판단 이론. 그거에 의해서 어느 정도 범위에 있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소비자의 거부 영역에 위치하게 되면 반박 주장이 많이 형성되고, 그리고 수용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그 메시지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생각이 사실은 일단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 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소비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구나. 근데 광고에서 완전히 새로운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것도 너무 강력하게 하게 되면 수용이 잘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용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 주장의 강도예요. 메시지 주장의 강도라는 건 뭐겠어요? 그죠? 뭐 지지 주장 같은 경우가 소비자에게 강한 주장을 제시하면 사실은 그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되면 근데 그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경우에 소비자가 받아들이기가 지지 주장이 많이 발생될 거예요. 근데 광고 메시지의 주장이 약한 경우에는 반박 주장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강력한 메시지를 제시하기 어렵다면 광고 실행적 요소를 강화해서 메시지의 인지 반응이 적어지도록 해야 된다. 이 얘기는 뭐겠어요? 그냥 메시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주장하기보다는 그죠? 소비자들에게 조금 부드러운 그런 광고, 실행적 요소를 강화한다는 건 소비자들에게 호감이 높은 모델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소비자들이 정말 뭐 좋아하는 배경, 음악 이런 거에 더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죠? 원래 소비자들이 메시지를 통해서 뭔가 형성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사실은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 주장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실행적 요소를 오히려 강화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본질적인 메시지보다는 광고의 실행 요소를 활용하는 것이 더 유용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반복, 기존 신념과 광고 메시지 간의 차이, 광고 메시지 주장의 강도에 따라서 분명히 태도 형성이 어느 정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정교화 가능성 모델이죠. 정교화 가능성 모델. 이 정교화 가능성 모델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우리가 태도 형성 부분에서 또 많이 등장하는 모델이에요. 또 사회심리학에서도 많이 얘기가 됐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페티어 앤 카시오포라는 그 학자가 이 정교화 가능성 모델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또 뭐에 따라서 관여도에 따라서요. 소비자가 정보를 처리하는 당시에 관여도에 따라서 결국은 모든 제품들을 관여도에 따라서 일단 제가 처음에부터 분류한다 그랬잖아요. 광고 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마케팅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 제품을 소비자들이 정말 관여도가 높은 제품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낮은 제품으로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광고 전략은 확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죠? 역시 이 정교화 가능성 모델도 이 관여도에 따라서 소비자가 기울이는 정교화 노력의 정도가 사실은 또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 정교화 노력의 정도가 결정되는 부분이 달라지니까 소비자의 태도도 두 개의 경로를 통한 정보 처리의 결과로 형성되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소비자 심리학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 정교화 가능성 모델에서는 광고 메시지에 의한 태도 변화가
두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다. 그죠? 하나는 그 메시지 주장에 대한 세심한 인지적 상호를 통한 태도 변화. 그게 바로 중심 경로예요. 중심 경로를 통한 태도 변화가 바로 인지적 사고를 통한 태도 변화입니다. 주변 경로는 뭐겠어요? 주변 단서를 통한 태도 변화예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저관여 상황일 거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고관여 상황이겠죠. 그럴 때는 아주 정교한 인지적 사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통해서 태도 변화가 형성되고 변화되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주변 단서에 의해서 태도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교화 가능성 모델의 기본 그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프로세스에 대한 도식화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득 커뮤니케이션이 기본적으로 출발점이죠. 그래서 이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출발점에서 맨 처음은 바로 뭐예요? 이 커뮤니케이션을 처리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는지 없는지예요. 동기가 있으면 그 다음엔 처리 능력을 또 봐요. 그 처리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인지적 처리의 성격을 따져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설득 커뮤니케이션 메시지가 바로 그 커뮤니케이션을 처리하고자 하는 동기가 없다. 아, 나 별로 그렇게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그러면 바로 부수적 단서. 부수적 단서. 뭐 원래부터 이제 부수적 태도 변화라는 건 바로 태도가 상대적으로 임시적으로 변화가 쉽고 행동 예측에 부적합한 경우입니다. 이게 부수적인 태도 변화예요. 그래서 이 부수적 단서라는 게 있는지, 내가 동기가 없어요? 그러면 뭐 별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고민을 해봐야지라고 이제 동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정말 내가 그걸 정보를 처리할 능력이 있는가를 또 따져봐야겠죠. 없다면 그냥 또 역시 단서로, 주변 단서로 넘어가요. 있다 그러면 인지적 처리의 기본적인 성격을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메시지가 나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끔 하더라. 하나는 부정적인 사고를 하게끔 하더라. 그 다음에 하나는 중립적 사고가 지배적인 경우예요. 이렇게 두 가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느 쪽이든 정해지면 인지 구조의 변화가 생기거나 생기지 않거나 할 수 있고요. 긍정적이지도 않고 부정적이지도 않은 중립적 사고가 지배적인 경우에 또 역시 주변 단서로 넘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이 주변 단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뭔가 주변 단서에 의해서 결정되겠지만, 주변 단서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원래 내가 처음에 가지고 있는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 단서가 뭐냐에 따라서는 그 주변 단서에 의해서 그냥 결정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구조에 변화가 생기는 거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느 쪽이든지 지배적인 경우가 생기면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든 아니면 부정적인 변화가 생기든 둘 중에 하나로 형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태도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부정적인 태도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전부 다 중심 경로를 거칠 경우에 그렇게 프로세스가 일어난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태도가 상대적으로 영속적이고
변화가 어려우며 행동 예측에 적합하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 메시지가,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메시지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 메시지를 내가 처리할 동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고요. 있다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역시 또 따져보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정교화 가능성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교화 가능성 모델을 광고에 활용한 전략을 보면 관여 수준이 높은 경우, 고관여인 경우겠죠. 제품 속성에 대한 논점을 명확히 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제시해서 정교한 정보 처리를 유도해야 돼요. 중심 경로를 거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관여인 상황에서는 소비자는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동기가 낮아요. 별로 관심 없어. 그렇기 때문에 주변 단서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즉 메시지의 어떤 내용은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관여인 소비자는 민세 매체와 같이 내가 능동적으로 보면서 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매체가 효과적이겠죠. 반면에 저관여 소비자는 주변 단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TV가 좋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고관여 제품은 이런 인쇄 매체. 그죠? 그리고 이제 주변 단서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빅 모델을 활용한 경우, 제품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죠? 인기 연예인을 활용하는 경우는 바로 뭐 이 경우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다 어떻게 보면 그 TV 광고를 통해서 보여준 경우라고 볼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인쇄 매체를 통해서 고관여된 정보 처리를 중심 경로를 거치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정교화 가능성 모델 같은 경우가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태도와 관련된 부분을, 태도 형성과 변화에 대한 부분을 쭉 다 살펴봤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볼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 번씩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도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그죠? 소비자의 제품이나 광고에 대한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태도의 4가지 기능,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각각의 기능에 소구하는 광고의 예를 한 가지 이상 비교해 보는 거. 다속성 태도 모델 중요도와 속성 값들을 가지고 곱해서 합을 가지고 소비자 태도가 형성되고 그로 인해서 결정되는 브랜드별 방법 다 보셨죠. 그것도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다속성 태도 모델을 이용해서 제품 태도를 강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렸고, 그리고 마지막 정교화 가능성 모델을 통해서 또 역시 정보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고관여냐 저관여냐에 따라서 프로세스가 달라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태도 형성과 변화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결국 우리가 광고를 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보면 전부 다 태도 형성이라는 것과 또는 변화시키는 것과 다 관련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게 다 기본적으로 태도예요. 태도는 뭐다? 호불호예요. 좋다 싫다. 광고 좋다 싫다. 광고가 좋으면 브랜드도 좋아할 것이고,
광고가 싫으면 브랜드에 대한 것도 싫어할 것이고 다 연결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광고에 대한 태도, 결국은 브랜드에 대한 태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만큼 광고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소비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뭐에 따라서. 마케팅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관이냐 저관이냐인 것을 분석해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짜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광고 효과와 관련된 파트를 볼 건데요. 거기서 이제 광고 전략과 표현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예,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 코너에 꼭 올려주시고요.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